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추가로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인선 내용에 대해서 짧게 총평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 방향이 잘 드러난 인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의원,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도 지명이 됐지만 이 친문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윤호중 의원도 배정이 된 걸로 봤을 때 개파도 분배가 적절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업통상부장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임명된 건 역시 또 기업 출신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각 인선 자체가 실력 그리고 개파 분배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력과 탕평이 두루 들어간 인사였다라는 평가이신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력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근데 그 해당 정치인도 선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내나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분들이 내각으로 들어와서 이게 의원 내각제 요소를 저희가 가미하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측면의 의원 내각제인데 이거는 사실 역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장관들을 통해서 국회 내지 당을 뭐 장악이라면 뭐하든 하여튼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운영에 따라서는 당을 장악해서 당의 어떤 정책을 대통령에 일치시키는 이런 뭐 좋게 말하면 국정 운영의 원활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독주 체제가 될 수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의 친명 자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정성호 의원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얘기인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같은 반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38년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굉장히 잘 알고 정말 뭐 눈빛만 봐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근데 정성호 의원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 그랬던 게 뭔가 속도 조절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당대표 시절에 추구하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든지 이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의 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좀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뭔가 그 안정감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선 의원의 장점은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법부의 소속원들이 국무위원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건 아니냐, 그럼 당을 장악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신에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자로부터 그리고 또 당내 경쟁자로부터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이재명 정부 자체가 좀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 첫 번째로 민정수석 임명된 분이 조기에 낙마를 좀 하면서 인사검증에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초기 내각에는 좀 현역 의원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할 얘기는 한다, 또 쓴소리는 뭐 할 때는 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러나 저러나 법무부 장관 지금 굉장히 과제가 많은 자리입니다. 정성호 의원 같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찐명 의원을 앉힌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인터뷰한 그 검찰 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글쎄요 좀 편향적인 검찰 지휘를 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권력층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기준 자체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인사를 반영하겠다라는 취지. 근데 그 행위의 내용 자체를 보면 국민적 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권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항상 보면 왜 권력에 대한 수사의 향배를 놓고 검찰개혁의 기준으로 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명분만이라도 국민적 서비스에서 이런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경찰
검찰에 대한 그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의외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소 취소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 국회의 보고서에 보더라도 이 84조 해석과 관련돼서 중단되는 것 이상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 해소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거죠. 또 이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이죠.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에 이어서 검사 출신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2번 연속이나 예. 이제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 것이 됐는데요. 예.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 출신 당시 예.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뭔가 검찰 개혁을 이끌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정성호 의원과 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게 될 텐데 정성호 의원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검사 출신이 검찰 개혁의 뭔가 선봉장이 되어야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뭔가 검찰 내부 실제 그 현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그냥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 조절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칼날을 댈 수 있는 그런 적확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임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 원만한 성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뭐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찰 개혁 등은 사실 국회 입법으로 해결될 거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검찰을 단돌이 하거나 그 연착륙시키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도 잘 아는 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보다 상당히 기수가 7기수인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추스리고 인사를 잘 아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까. 오히려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 과정을 입안하고 계획을 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적합한 인사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권한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 오히려 좀 약간의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방역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서 수익을 거두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현행법상 직계 가족이 어떤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걸 뭐 매각을 하거나 백신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는 일단 보유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법적으로 적절했던 것인지, 아니, 부적절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이었고 이미 파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은경 후보자의 해명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받아내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은경 후보자의 해명과 그 처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도 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당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마스크 잘 쓰셔야 된다, 마스크 안 쓰시면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그 배우자께서 마스크 관련 기업의 주식을 좀 사서 이득을 보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애당초부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다가 안 팔았다 그러면 그 비난의 소지가 조금 다소 덜한데 예. 그게 아니고 해당 고 국면에 저 주식을 샀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 배제 기준을 먼저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 추천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전 질병관리 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 추천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좀 덜 돼도 된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사 배제 기준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해당 인사 배제 기준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낙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인사 기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했다, 업무에 적합하다,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한다. 이 정도의 두루뭉술한 평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이라는 것은 사실 또 저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일이 벌어지면 배제한다. 이런 인사 배제 기준을 대통령께서 한번 정해서 국민께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위촉이 됐습니다.
친문 적자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기용이 됐는데 다만 이 자리가 비상근인 점을 두고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표적인 또 한평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안부 장관설도 돌았었거든요. 근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그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하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야당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이런 인사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이런 지방시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가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아마 저는 비상근이긴 합니다만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보시면서 또 평가를 해주셔서 늦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오늘 청문회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하겠다면서 국민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국민청문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학위 취득, 또 논문 표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추가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해명을 들을 증인, 참고인 없는 건 당연하고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없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좀 청문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관계,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후보자의 해명 이걸 토대로 해서 민주당 내지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됐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해명됐다라는 취지로 평가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나온 사실관계와 한 여태까지의 후보자의 그 해명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면 이게 해명된 것인지 이 정도면 총리 후보자로서 적격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절차 20일 정도만 지나면 아무 문제 없듯이 그냥 업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해명이 맞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의 인사청문회 또는 야당의 공세가 있게 되면 향후에 인사하실 때 조심해서 하시겠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 배제 사유를 말씀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국민적으로 인사 배제 사유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의 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 끝까지 좀 파고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추가적인 자료는 아직 내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가 또 좀 제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3년 전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의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자료들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 개입으로부터 뭔가 월세를 받았던 부분, 무슨 미술품 거래 의혹, 아니면 김앤장으로부터 5년 동안 거의 한 20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철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첫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라는 점 그리고 국정 공백을 더 장기화시키면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당론으로 통과를 찬성에 인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 정도였는데 인준할 때 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협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협치하자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줬던 것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배제 기준을 얘기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부의 인사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7대 기준이 한번 발표된 이후로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됐다라는 비평도 많았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저는 제가 기억에는 보수 정부 때는 이런 걸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의석 구조 자체가 특히 총리,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요하는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기준을 갖고 있기 어렵죠. 이전에 제가 여소야대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인사기준을 발표하면 그럼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관계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저희한테 이제 레버리를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문제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일부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게 맞다는 일부 단초라도 자료를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주고 버티시고
그다음에 태도가 오만하고 이러니까 그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차라리 국내심한테 이러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부족하다. 일부러 내면서 이런 설득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저는 청문회 원만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고 본인 주장에 합당한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죄송하지만 자 비행편 기록을 보면 본인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연 적격한가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이렇게 뚜렷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약 한 달 반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불참을 했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오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한 건데 내심 마음에 좀 짐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누누이 그런 입장은 밝혀왔죠. 예.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분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당을 대표하는 건데 어쨌든 과거의 당론 결정 과정이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서 저렇게 당론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과거에 아쉽다라는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난 당론이 정해졌고 그 당론에 따라서 반대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이렇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당론 결정 과정을 좀 바꾸자라는 취지가 전 주안점인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밖에서 볼 땐 주안점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전에 당론을 정하고 그 당론에 다 찬성했던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당론에 따라서 저도 반대했지만 실제 저는 또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갈등 구도를 만든 듯한 모습이어서 좀 아쉽다. 오로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론의 결정 과정이나 변경 과정을 좀 바꾸겠다. 당원들이 참여하는 식의 당론 결정 과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뭔가 주안점이 명확히 부각되는 듯한 말씀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이었다는 그런 내심을 다른 사석에서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런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했다는 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당을 혁신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 문제를 끄집어서 혁신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혁신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갈등 구도를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혁신을 위한 단초로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원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해왔던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개혁안입니다. 당무감사만 빼고. 그런데 그 개혁안에 대해서 약간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자에 의해 전격 발탁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당내 최연소 현역 의원으로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모았던 게 사실인데 40여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설정한 방향은 맞았으나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다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뭔가 5대 개혁안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최상병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때문에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탄핵을 반대해야 됐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자, 거기에서 개혁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으니 이제 절연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류 세력이었던 여전히 그 주류,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류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 선출된 원내대표가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갖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개혁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왜 아쉽게 생각했냐면 그 당의 수장이면은 사실은 당의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10명이라도 같이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것이 무리 정치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사과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당내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조건 비판의 대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 정당이라는 것은 무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를 여러 사람하고 공유시키는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고 설득은 해야 되는 것인데 보수 정당에서부터는 언제부턴가 설득 과정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과 저희 어떤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이 저희를 설득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항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 과정 없습니다. 그냥 낙인 찍고 규정하고 자 이런 정도의 당 운영 과정이라면 어떤 좋은 혁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전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의 리더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당의 수장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 자리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겸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8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당대회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전당대회 준비는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이 벌이는 사실은 이제 정치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치르기 전까지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제 생존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비대위라는 분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를 얼른 띄워서 혁신위원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그 혁신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당은 당대로 혁신을 향해서 가고 그다음에 원내는 원내대로 또 여당과 어떤 싸우고 이런 식으로 당을 얼른 정상화시켜야지 전당대회만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전당대회 전이라도 분명히 혁신위원회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새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7번째 비대위라고 하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상황?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고 혁신이면 뭔가 새로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만약 겸직하게 된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윤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혁신안에 대해서도 혁신위를 따로 꾸려서 이야기하자 사실상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수장으로 내세워서 뭔가 당을 이끌어간다? 과연 국민들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과거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이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서로 개파에 대해서 서로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은 누가 하지? 이런 거에 대한만 관심만 있지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선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개혁을 못하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거대 여당입니다만 앞으로 반성과 개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전체적인 정치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 불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